요즘은 도심을 또 하나의 숲이라고 부릅니다. 고층 건물과 빽빽한 사무실들이 만들어내는 회색 빛깔의 빌딩 숲인데요. 그 안에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도시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녹지나 농경지로부터 사람들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에 대한 진한 향수병인데요. 이를 녹색갈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자연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회색 빌딩 숲이 아닌 푸른 숲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 도심 속에서도 녹색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만 년 동안 문명은 빠르게 발전하면서 세상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켰다. 푸른 나무는 거대한 빌딩이 됐고 오솔길은 대로가 되어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거에 대한 본능적인 탈출구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녹지를 찾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명의 발전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자연을 통해 얻게 되는 위안이다. 회색빛 도시에서 녹색을 잃어버린 사람들. 과연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녹색 갈증을 해소하고 있을까? 매주 주말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는 도심을 탈출하는 차들로 가득하다. 답답한 교통 정체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떠나게 되는 이유. 회색 빌딩 숲을 벗어나 푸른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은 사람들의 녹색 갈증 때문이다. 녹색 갈증은 자연을 좋아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생명체들의 욕망, 바이오필리아를 의미한다. 즉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의 유전인자 속에 녹색을 갈망하는 인자가 들어있다는 의미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인이 좋아하는 취미를 살펴봤더니 등산이 가장 인기가 있었다. 자연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수만 년 동안 사람들의 유전자 속에는 농경을 하거나 아니면 녹지를 접하거나 하는 일들이 아주 일상화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산업화 이후에 도시화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녹지나 농경지로부터 사람들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체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됐거든요. 사람들이 녹색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아파트 단지 근처에 소규모의 텃밭을 구성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주말 농장을 방문하기도 한다. 또 잘 조성된 도시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근처 수목원을 방문해 삼림욕을 즐기기도 한다. 이렇듯 틈이 날 때마다 자연으로 걸음을 향하는 사람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거에 대한 본능적인 탈출구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녹지를 찾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 우리가 뭐 북한산에라도 올라가야지 되는 것들, 그게 이제 완전히 빌딩 숲에 있다가 예를 들면 자연을 접해야지 되는 것들이고요. 수만 년 동안 이어진 역사를 살펴볼 때 인간이 농경을 하거나 녹지를 접하는 것은 아주 일상화된 일이었다. 하지만 산업화 이후에 도시화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녹지나 농경지로부터 사람들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말마다 자연을 찾는 이유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하나의 본능과도 같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도심 속에서 사람들의 녹색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에 있을까? 도시에서도 푸른 자연을 만끽하고 숲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공간. 도시숲은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대공원이다.
환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며 가족들과 나들이 하기에 좋은 장소. 그렇다면 숲은 어디에 있는 걸까? 동물원에서 살짝 벗어나 산길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장소. 바로 이곳이 서울 대공원 안에 있는 도시숲, 치유의 숲이다. 치유의 숲은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4년 전부터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약 30년간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았던 만큼 숲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인데 개방된 숲의 규모는 약 10헥타르 정도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 접근성이 뛰어나고 미리 신청하면 숲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어 매년 봄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산림치유 지도사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인기인데 숲에서 호흡도 잘 하시고 그다음에 숲길을 걸으면서 숲과 교감도 하시고 그리고 물 속에 들어가서 내 발 체온도 느껴보시고 그리고 음이온도 맡아보시고 그다음에 내가 누워서 휴식도 취하면서 그런 활력도 취하고 그렇게 프로그램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천천히 올라가시겠습니다. 숲속 산책로를 따라 조금 올라가니 울창한 잣나무 군락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여기서 치유숲을 처음에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닌데 처음 숲을 가꾸다 보니까 이 잣나무 숲을 30년 전에 심은 거예요. 이제 그 지금 나이를 추정해 보는데 한 40년 내지 50년 된 나무 같습니다. 치유의 숲에서 오랜 세월 동안 자리를 지켜온 잣나무들은 거대한 나무숲을 이루고 있다. 소나무과에 속하는 잣나무는 한국의 기후 풍토에 적합한 대표적인 고유 수종으로 나무 표면이 거친 반면 재질이 가볍고 특유의 향이 있다. 높이가 무려 40m 이상 높게 자라기도 하는데 목재가 아름다워 고급 건축재로도 쓰이기도 한다. 참가자들은 잣나무가 내뿜는 은은한 향기 속에서 숲이 주는 좋은 기운을 마음껏 받아본다. 뒤로, 앞으로, 뒤로, 넷, 다섯. 자, 이번에는 자세 바꿔서 하나, 둘, 셋, 넷. 숲의 한가운데 오랜만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영상에도 빠져본다. 그저 숲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피뢰침에서 나오는 접지, 내 몸에 든 여러 가지 정전기나 그다음에 노폐물을 밑으로 보내고 그다음 내 몸을 정화시키는 그런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양말을 벗고 맨발로 자연 앞에 선 사람들. 주춤주춤. 처음엔 맨발이 어색한지 발을 내딛는 게 영 불편해 보이는데 조금씩 발걸음이 편안해진다. 그동안 나를 위해서 이동도 해주고 또 내 몸을 지탱해줬던 내 발, 봐라 내 몸이지만 고마웠어 하면서 감사하다고 깨끗하게 씻어주면서 그런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발로 도착한 숲길에서 만난 것은 지친 발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원한 계곡.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으며 계곡물에서 나오는 청명한 기운도 받아들인다. 맑은 공기도 마시고, 그러니까 저희 도시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걸
느껴서 좋았어요. 진짜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에 집중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정화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숲은 피톤치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유용 물질을 내뿜어 우리 마음에 안정을 주고 숲속에서 맞는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는 오감을 열어주어 우리 몸속의 생명력을 일깨워주기도 한다. 숲은 치유의 공간이자 생명의 공간인 것이다. 늘 바쁘고 걱정 근심이 많고 또 빠르게 움직이는 현대인들입니다. 그 여기서 느림의 미학이나 또 나 자신을 성찰하고 또 숲과 여러 가지 교감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숲은 바쁜 현대인들이 자신의 일상을 돌아볼 수 있는 힐링의 장소이며 도시의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고 공기 정화 효과에도 도움을 주는 등 도시 내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숲이 우리 인체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칠까? 충남대학교 산림자원 환경학과 박범진 교수는 일본 유학 시절 숲의 공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적이 있었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도시와 숲에서 각각 15분간 산책을 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농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도시 산책 후 코티졸은 0.36 마이크로그램으로 줄어들었으나 숲 산책 후에는 0.3 마이크로그램으로 더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아스팔트보다는 숲길을 걷는 것이 좋다는 의미다. 박범진 교수는 이후 숲이 인간에게 주는 이점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몇 년 전부터는 숲과 공기질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부지런히 사계절 데이터를 확보 중이다. 그는 도시 근교의 숲이 도심의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킨다는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곳은 도심과 인접해 있지만 산으로 올라갈수록 미세먼지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맑은 공기를 유지하고 있다. 그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해보고 숲을 활용해 도심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박범진 교수의 관심사다. 숲의 한가운데 들어서자 공기질 측정 장비를 설치한다. 숲의 공기 역시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시간별로 또 계절별로 공기질의 변화를 관찰한다. 그리고 같은 시각 도심의 공기질과 비교를 해보면 숲의 역할에 대해서 보다 선명한 실험값을 얻을 수 있다. 이 지역은요, 서울에서 아주 가까운 경기도 인근의 숲이고요. 대도시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숲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는 숲이 어느 정도 도시 환경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공기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를 저희가 좀 정량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곳을 연구의 대상지로 잡았습니다. 장비 설치 후 5분 정도 기계를 안정화시키고 나면 비로소 공기질 측정이 시작된다. 그저 산 중턱을 넘었을 뿐인데 어떤 차이를 보일까? 그저 잘 자란 나무가 또 풀들이 근처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도심의 공기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숲속의 PM2.5 농도가 0.078인데 네. 지금 서울이 어느 정도 나와요? 지금 서울은 17 마이크로그램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한 200분의 1 정도니까 숲이 지금 그만큼 미세먼지를 잘 차단해주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숲의 환경을 이야기할 때 항상 에어 컨트롤은 실내 환경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당연히 실내 환경은 훨씬 더 쾌적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에 가지고 있는 맹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변화가 없고 항상 일정하다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숲속의 이 환경은 우리 실내 에어컨처럼 25도에 딱 맞출 수는 없지만
적정 범위 내에서 변화하는 자극을 주면서도 그 자극의 정도가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정한 범위에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훨씬 더 건강에 좋은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숲을 찾게 되는 이유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이다. 콘크리트 벽으로 차단된 실내가 아무리 쾌적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박제돼 있는 공간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다양한 생물과 함께 더불어 숨 쉴 수 있는 자연이 아닐까. 이 도시인들이 도시를 버리고 숲으로 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선택하는 게 실제 자연의 한 조각을 잘라가지고 도시 환경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잘라낸 자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실제 자연의 몸을 담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 산 현대인들이 도시 생활을 다 버리고 숲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 도시에 살 때는 잘라낸 자연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만 뭐 한 달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제 자연으로 가서 몸을 담그는 것이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심 주변에 우리가 몸을 담을 수 있는 진짜 자연이 더 많이 필요하다. 결국 도시 숲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는 도시 숲의 중요성이 떠오르면서 둘레길과 같은 도시 숲 산책로가 서울시 곳곳에 생겨나고 있기도 한데, 도심 속의 자연과 숲을 찾아 전국 각 지역에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 여기 도심에 이런 산 있는 동네가 드물어요. 근데 여기는 집 주위에 산이 있어 높지도 않고 나지막하니까는 아침에 산책도 하고 사람들이 동네에서 많이 오고 개들도 같이 산책하고 이제 묶어 다니다가 이제 사람 없는 데서 이렇게 풀러서도 다니고,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좋지요. 나무도 있고 경치도 좋고 등산 참 좋아요. 저까지 가면 봉산인데 매일 와요, 매일. 서울시 은평구와 경기도 고양시 경계에 있는 봉산은 도심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높이 약 209m의 나지막한 산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숲의 자연을 느끼기에 좋은 장소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소 봉산을 비롯한 도시 숲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보호하는 데 앞장서온 생태 보전 시민 모임의 민성환 대표를 산책을 만났다. 많이 다니시죠. 그와 함께 봉산을 산책하며 오롯한 자연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직접 느껴보았다. 봉산은 도심 속 작은 산이지만 팥배나무 군락지로 인해 생태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됐다. 덕분에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피할 수 있었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도시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안식처를 제공해주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서울에 이런 작은 산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잘 보존도 되고. 그래야 겨우 서울 전체 면적 2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욕심을 내자면 이건 작은 산을 포함해서 나무가 자라는 공간이 한 50% 정도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서울 시민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실제로 환경부가 조사한 전국 도시별 도시림 면적률을 살펴보면 서울은 21.9%, 인천 27.92%, 경기 45.71%인 반면 강원도는 71.57%, 경북 46.71%, 울산 58.4% 등으로 지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시가 광역시를 포함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도시림 비율을 가진 것이다. 서울 사람들이 주말만 되면 지방으로 떠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서울 시내에서도 각 구별로 녹지 분포는 조금씩 다르다. 2017년 서울의 각 구별 평균 녹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녹지 면적이 넓은 구는 강남, 서초, 강서구 등인 것으로 나왔다.
서울 25개 구의 평균 녹지 면적이 539제곱킬로미터인 상황에서 강남구는 1553제곱킬로미터, 서초구는 1421제곱킬로미터, 그리고 강서구는 1205제곱킬로미터로 모두 평균의 2배가 넘었다. 문제는 녹지 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지역에서조차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크지 않다는 데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으로 되어 있어 녹지 면적이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녹색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통계적으로는 서울 전체 면적의 25% 이상이 녹지예요. 그런데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녹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 그 녹지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낮지는 않은데 그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북한산이랄지 관악산, 수락산 이런 도시 외곽에 있는 대형 산림들이 주로 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일상생활권에서 한 100m 내지 200m 안에 녹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녹지량은 서울은 왜 외국에 비해서 녹지가 이렇게 많지 않지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서울은 성장 위주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자투리 땅이 생기면 고층 빌딩을 지어 개발 이익을 남기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성장 중심의 도시 조성에 대한 반성이 일어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시작된 서울의 공원 녹지 조성 사업으로 인해 서울 시내 곳곳에서 자연을 품은 공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규모 공원 부지를 확보하는 일과 막대한 공사 비용을 충당하는 일은 쉽지 않은 문제다. 실제로 서울에서 녹지 확보가 집중적으로 진행된 거는 80년대부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강북 지역에 있는 많은 학교들을 강남으로 이전을 시키고요. 그런 학교들을 공원화하는 정책들을 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시설을 이전시키고 그곳을 공원화하거나 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 그러니까 이제 2000년대,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전 적지를 공원화하는 것에는 한계를 느끼게 되고요. 결국은 이전 적지를 확보하지 않고도 서울을 어떻게 녹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인공지반 녹화, 특히 옥상 녹화 같은 움직임들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심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녹지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산림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한 1인당 생활권의 도시숲 최소 면적은 9제곱미터입니다. 하지만 서울은 5.35제곱미터에 불과했는데요. 이는 영국 런던,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녹색 갈증을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마 서울숲이나 여의도 공원처럼 도심에 큰 공원을 만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예산이나 여건상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숲이나 공원에 버금가는 기능을 가진 녹지 조성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심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공간에 대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미 빽빽하게 건물과 도로가 들어찬 땅이 아니라 건물 위의 옥상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옥상 녹화는 고층 건물, 도로, 주차장 등으로 사라져가는 녹지 공간을 녹색 정원으로 만드는 것이다. 대도시의 경우 생활권 공원 면적 1인당 1제곱미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빌딩의 옥상을 정원화한다면 건축물의 가치가 상승할 뿐 아니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및 건축물의 보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국대학교는 2000년대부터 학생들의 휴식을 목적으로 옥상 공원을 조성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도심 속에 생겨난 옥상 정원은 새나 곤충의 서식지,
그리고 이동 통로 역할을 담당하고 온도 변화에 따른 건축물 손상 예방으로 건물 내구성을 향상시킨다. 또 자연과 함께 숨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도시 사람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정서 발달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첫 번째 이제 가장 먼저 얻을 수 있는 게 경제적인 효과인데요. 만약에 옥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다른 지역에서 확보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그 토지 비용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옥상과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도시 공간에서도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녹화를 해놓게 되면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바람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에 옥상 녹화를 한 곳과 안 한 곳의 온도 차이가 예를 들면 4, 5도씨 발생하거나 그럴 수 있어서 옥상 녹화가 많이 된 공간에 가면 한여름철에도 상대적으로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옥상 정원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사실 옥상에 흙을 퍼담아 식물을 심으면 지붕이나 건물 외벽에 식물 뿌리가 파고들 수 있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데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심지 관수형 식물 재배 상자다. 심지 관수 방식은 화분 위로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심지의 모세관 작용을 이용해 화분 아래쪽에서 흙 속으로 수분을 공급시키는 방식이다. 오랜 기간 집을 비워도 물 부족으로 식물이 마르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기에 옥상 정원에서도 많이 이용된다. 지금 현재 이제 서울과 같은 공간은 이제 시민들은 녹지를 갈구하는 이제 욕구들이 계속 강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토지는 부족하고 그래서 인공지반 녹화와 같은 옥상 녹화 방법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옥상 녹화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옥상 녹화를 우리가 제4의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은 옥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옥상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녹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지만 옥상에 접근이 안 되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녹지는 여전히 먼 거리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제 옥상 녹화는 다른 인공지반 녹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반 녹화 방법 중에 하나로 요즘 각광받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수직으로 된 벽면을 정원의 바닥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작게는 가정 실내 벽면을 정원으로 꾸밀 수도 있고 크게는 초고층 빌딩 전면을 녹색으로 덮을 수도 있다. 서울 도심에서는 시청으로 가면 거대한 수직 정원을 만날 수 있다. 시청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것은 건물 1층부터 7층까지 벽면을 따라 조성된 수직 정원이다. 면적은 무려 1516제곱미터로 축구장 면적 3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다. 약 14가지 종류의 식물이 심어져 있는데 보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공기 정화 효과까지 뛰어나 시청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에 청량감을 선물한다. 수직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평적인 면이 아니라 이제 수직적인 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벽면 등과 같은 이 수직적인 면에 조성된 녹지를 말하는데요. 이제 수평적인 그 면적이 좀 요즘 이제 비교적 좀 이제 공간이 좀 제한적인 곳에 많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실내 수직 정원은 바이오월이라고 불린다. 살아 숨쉬는 벽이란 의미로 식물의 잎과 뿌리가 실내 공기를 순환하게 하고 오염물질을 정화시킨다. 농촌진흥청 도시농업연구팀이 실험한 결과 바이오월이 있는 실내는 없는 실내에 비해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5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이 수직 정원을 조성한 이후에 지금 이제 청사 이제 방문하시는 시민들이나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굉장히 좀 이제 청사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그 식물의 이제 실내에 있음으로써 이제 포름알데히드 같은 이제 유해 물질을 저감한다든가 미세먼지를 흡착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실내 온도 습도를 조절하는 뭐 여러 가지 효과 등이 있어서
여기에서 더 나아간 것이 바로 도심형 빌딩 농장이다. 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된 빌딩 농장은 높은 초기 투자비가 걸림돌로 작용해 아직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빌딩형 식물 공장 모델 개발과 산업화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건물 안에서도 녹색 식물을 볼 수 있는 이점과 함께 작물 수확의 보람까지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일은 가정에서부터도 시작할 수 있다. 거실이나 베란다에 정원을 가꾸고 싶다면 자신만의 수직 정원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바닥이 아닌 벽면을 이용하면 공간 활용도가 높고 허리를 숙이지 않고 서서 작업할 수 있어 화분을 가꾸기도 편리하다.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을 녹색화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정신 건강에도 무척 중요한 일이다.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요. 녹색을 이렇게 희구하고 자꾸 녹색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리 산업이 발달하고 인공적인 것들이 사람들을 충족시켜 준다라고 해도 이런 녹색 식물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녹색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조건이 허용하는 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주거 공간에도 소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초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동네 숲, 즉 골목길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지난 2014년부터는 이미 주민들이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공동체 정원 조성 주민 제한 사업이 시행 중입니다. 또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런 노력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도심 녹화를 위한 작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서울의 한 대학교. 건물 안을 화사하게 밝혀주는 이 조그마한 꽃들이 그 움직임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대체 이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 걸까? 공간 한켠을 차지하고 있는 농기구들. 최근까지 사용한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저희가 직접 기른 거예요. 직접 길렀다는 모종도 빼놓을 수 없는데 대체 어디를 가길래 이렇게 준비할 게 많은 걸까? 수업이 끝나고 공강 시간을 활용해서 동아리방에 모인 대학생들. 꼼꼼하게 도구를 챙겨서 건물 밖으로 나가는데 손은 비록 무겁지만 발걸음이 가벼운 걸 보니 뭔가 즐거운 일을 벌이려는가 보다. 학교 안 공터를 발견하자 걸음을 멈추더니 부지런히 땅을 파는 학생들. 그리고는 직접 길렀다는 묘목을 정성스럽게 심는다. 안 풀어도 되지. 안 풀어도 돼. 그냥 이렇게만 해줘. 야 근데 여기다 심자. 근데 엄청 올라오잖아. 근데 그게 일정. 근데 토마토도 대줘야 돼. 그러니까 맞아. 이게 여기를 망치잖아요. 가리니까. 얘가 그러니까 옆에다 심는 게 낫지 않아? 저렇게 아니면 저기 수국 뒤에다 심을까? 수국 옆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물을 퍼서 학교 정원을 가꾸는 학생들. 김윤세 군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이 동아리에 가입했다고 한다. 평소 식물을 가꾸는데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냥 바로 심는다. 잘한다. 저는 사실 이런 거, 꽃 심는 거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이런 플라워 활동이 있어가지고 그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노력 덕분에 요즘 이 대학 캠퍼스 곳곳에서는 아름다운 꽃들을 만날 수 있다. 꾸준히 하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작업. 되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근데 그냥 되게 생각보다 힘든데 굳이 찾고 그렇게 수종 뭐 관리하고 그렇게 꽃시장 다니면서 일일이 하는 것 자체가 재밌고 그래서 더 보람차고 뭔가 내가 살면서 뭘 하고 있구나를 가장 잘 느끼는
학생들이 학교 교정을 꾸미는 것보다 더 신경 쓰는 일이 또 있다. 바로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심어져 있는 식물들을 돌보는 일이다. 지금 물을 주고 가꾸는 이 식물들은 학생들이 며칠 혹은 몇 달 전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심은 결과물들이다. 이들은 틈틈이 도심 속 방치된 짜투리 땅에 꽃이나 관목, 또 채소 등의 식물들을 심어왔다. 이른바 게릴라 가드닝이다. 나의 땅이 아닌 남의 땅에 식물을 심는 활동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도심 속에서 이렇게 버려지거나 쓰이지 않는 공간에 식물을 심어서 보는 사람도 즐겁게 하고 도심 속 녹지를 늘리는 활동을 하는 것이 게릴라 가드닝입니다. 일상을 기분 좋게 만드는 녹색 식물들을 더 자주, 더 많이 보기 위한 학생들의 작은 노력들. 덕분에 이 조그마한 텃밭에는 조만한 노란 해바라기들이 활짝 피어날 예정이다. 그런데 이런 게릴라 가드닝은 텃밭 주인의 허락 없이도 가능한 것일까? 얘는 다 거의 다 저희가 아까 거기 갔던 거는 자투리 공간이라고 저희가 그냥 게릴라성으로 심은 거고, 이거는 저희가 허락을 받고 계획적으로 여기다 심은 거예요. 해바라기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바라기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꽃이 올라올 수 있는 이제 꽃봉오리가 올라왔는데, 아마 지금이 거의 6월 다 됐으니까 한 7월 거의 한 10일 전, 20일 전쯤이면은 꽃이 필 거예요. 길가에 누군가 심어놓은 조그마한 씨앗 하나는 이렇게 지나는 사람에게 커다란 기쁨으로 다가온다. 학교 교정에 어둠이 내린 후에도 끝날 줄 모른다. 삭막한 도시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내 주변에 작은 꽃씨를 심는 일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현대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간에게 가장 결핍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면 바로 자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파괴된 자연 환경을 복원하는 것은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죠. 자연을 곁에 두려는 바람을 넘어 소중한 자연을 보호하려는 노력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녹색 갈증이 느껴질 때 숲이 있는 곳을 찾아 도시를 떠나기도 여의치 않다면 지금 바로 이 자리, 도심 속 우리 집 주변에 나만의 녹색 정원을 갖고 보는 것은 어떨까?